김민경은 30살 중반의 고독한 미술 복원사였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는 그녀의 공간은 오래된 화구와 복원 중인 그림 조각들로 어지러이 흩어져 있어 흡사 작은 작업장을 연상시켰다. 먼지 쌓인 캔버스와 찢겨진 고문서들은 낡은 스탠드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안에서 민경은 밤늦게까지 붓을 들고 바래진 유화를 섬세하게 복원하거나 찢어진 고문서의 잃어버린 부분을 이어붙이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식사는 주로 차가운 도시락이나 즉석 식품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텔레비전조차 켜지 않은 차에 정막 속에서 홀로 식사를 했다. 접시가 닿는 미세한 소리, 혹은 낡은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그녀의 고독한 밤을 채웠다. 그녀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극도로 꺼리며 자신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듯 보였다. 그녀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뛰어난 영적 감각과 피사이코메트리 능력이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희미한 울음소리, 알 수 없는 속삭임, 그리고 어두운 환영에 시달렸다. 물건이나 장소에 남아있는 과거의 잔상과 감정을 읽어내고, 때로는 죽은 자의 목소리까지 듣는 이 능력은 그녀에게 늘 피로와 예민함을 안겨주었다. 어린 시절, 이 능력 때문에 이상한 아이 취급을 받았던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지려 애썼다. 그녀는 이 능력을 저주라고 생각하며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스스로 끊어내고 은둔에 가까운 삶을 선택했다. 외로움은 그녀의 벗이었고, 그녀는 그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 특히 10년 전 발생한 남동생의 갑작스러운 사고 사망은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사고 당시 민경은 남동생의 마지막 순간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남동생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지만 애써 외면하려 했다. 이 트라우마는 그녀를 더욱 은둔적인 삶으로 몰아넣었고,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철저히 봉인하려 애썼다. 그러나 밤마다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는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녀의 신경은 늘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고, 미세한 소리 하나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민경은 복원 의뢰를 받은 낡은 그림을 들고 아파트로 돌아오던 중이었다. 낡은 캔버스에 바래진 유화는 수백 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든 채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다 길게 쓰러져 비에 젖어 떨고 있는 유기견을 발견했다. 강아지의 눈에서 그녀는 묘한 슬픔과 버려진 영혼의 고통을 읽어냈다. 민경은 망설임 없이 그림을 바닥에 내려놓고 강아지를 안아 자신의 낡은 우산 아래로 숨겨주었다. 그리고는 비에 젖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물로 씻기고 먹이를 주었다. 강아지는 민경의 품에 안겨 가늘게 떨다가 이내 잠이 들었다. 이 행동은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과 연민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강아지는 그녀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고, 그녀의 고독한 삶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강아지가 잠든 후 민경은 다시 그림 복원 작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부러진 붓을 조심스럽게 이어붙였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은 마치 깨진 영혼을 치유하려는 듯 보였다. 그녀의 아파트 뒤편 언덕에는 수십 년간 비어있던 낡은 집 한 채가 있었다. 그 집은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집으로 불리며 깊이 대상이었다. 낮에는 폐가처럼 보였지만 민경은 매일 밤 자신의 아파트 창문을 통해 그 집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흐느낌 같기도 하고 성인의 슬픈 탄식 같기도 한 소리였다.
그녀는 그 소리를 외면하려 애썼지만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지고 그녀의 마음을 괴롭혔다. 그 소리는 그녀의 봉인된 능력을 자극하며 그녀의 무의식 속에 과거의 상처와 연결된 어떤 비밀을 암시하는 듯했다. 이 낡은 집과 울음소리는 그녀의 삶을 뒤흔들 끔찍한 미스터리의 시작이 될 운명이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울음소리가 10년 전 사라진 집주인의 영혼이 내는 소리라는 것을, 그리고 이 소리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진실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어깨는 늘 무언가에 짓눌린 듯 무거웠다. 이지훈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듯했다. 낡은 오디오 테이프에서 느껴지던 알 수 없는 진동. 그리고 30년 전 미제 사건의 그림자는 그녀의 가족을 다시금 옥죄어 오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최근 새로운 사업에 투자했지만 믿었던 사업 파트너에게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아버지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게 되었고 결국 그들의 협박으로 인해 30년 전 한울예술재단 이사장 살인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물건을 훔치게 된다. 그것은 당시 살해된 이사장이 아버지를 만날 때 가지고 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였다. 이 목걸이는 당시 범인이 현장에서 유일하게 남긴 증거물이었지만 사건 현장에서는 발견되지 않아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아버지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지훈의 아파트를 은신처로 사용하게 되고 목걸이를 숨긴다. 지훈이 평소처럼 복원 작업을 하던 어느 날 밤, 그녀의 아파트 문이 갑자기 굉음과 함께 부서지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아버지는 급습 직전 목걸이를 지훈의 작업실 바닥 틈새에 급히 숨겼다. 경찰은 그녀의 아파트를 불법 침입 및 절도 사건의 용의자 아버지를 숨겨준 은신처로 판단하고 아버지를 체포하며 아파트를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다. 지훈은 영문도 모른 채 공포에 질려 경찰의 수색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낡은 아파트의 쾌쾌한 냄새가 더욱 역겹게 느껴졌다. 경찰이 아파트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지훈의 작업실 구석에 있던 낡은 오디오 플레이어와 그 위에 놓여 있던 오디오 테이프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것이 범죄와 관련된 증거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압수하려 했다. 하지만 테이프는 너무 낡아서 쉽게 재생되지 않았고 경찰은 테이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대충 증거물 목록에 기입한 후 압수해 갔다. 지훈은 테이프를 압수해 가려는 경찰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묘한 끌림을 느꼈다. 마치 테이프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고 그녀의 뛰어난 청각은 테이프의 표면에서 희미하게 울리는 어떤 소리의 잔향을 감지하는 듯했다. 경찰이 떠난 후 지훈의 아파트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가구들은 헤집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무너져 내린 삶의 무게를 견뎌야 했다. 그녀는 평생을 아버지를 둘러싼 의혹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이 직접 그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는 자신의 평온한 삶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청각 능력이 이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혼란스러워했다. 이 상황을 외면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과 30년 전 미제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아버지의 누명을 완전히 벗기고 자신과 가족의 삶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면의 충동 사이에서 지독하게 갈등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다. 그때 지훈의 시선이 작업실 바닥 틈새에 멈췄다. 아버지가 급히 숨긴 듯한 무언가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 틈새를 헤집어 그것을 꺼냈다. 그것은 바로 30년 전 사건 현장에서 사라졌던 다이아몬드 목걸이였다. 목걸이의 차가운 금속이 그녀의 손에 닿는 순간 지윤의 뛰어난 청각과 절대 음감이 격렬하게 폭발했다. 마치 과거의 소리들이 그녀의 뇌리를 강타하는 듯했다. 그녀의 귀에는 목걸이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비명소리,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알 수 없는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너무나 생생하고 강렬해서 마치 자신의 고통인 양 느껴졌다. 그 순간 이지윤은 자신이 단순히 환각을 듣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나 장소에 남아있는 과거의 잔상과 감정을 읽어내고 그 속에서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듣는 특별한 능력, 즉 사이코메트리, 피사이코메트리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특히 이 능력이 비극적인 사건의 현장이나 중요한 증거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등골에 끔찍한 전율이 흘렀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어릴 적부터 느껴왔던 알 수 없는 소리의 잔향과 낡은 오디오 테이프에서 느껴지던 섬뜩한 진동이 모두 이 능력과 관련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전히 부서지고 새로운 경로로 강제로 밀어 넣어졌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통해 그녀는 이사장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그가 남긴 어떤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아빠, 이게 진범의 흔적이야. 지윤이 겨우 목소리를 냈다. 이 목걸이를 본 순간 지윤은 직감했다. 이 목걸이가 아버지의 무고를 증명할 열쇠이자 30년 전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단서라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는 이미 이 사건에 깊숙이 얽혀버렸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방관자로 남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직접 이 사건에 뛰어들어 진실을 파헤치고 가족의 명예를 회복해야만 했다. 그녀의 뛰어난 청각과 절대 음감, 그리고 이제 막 깨어난 사이코메트리 능력은 단순한 저주가 아닌 진실을 밝힐 유일한 무기가 될 운명이었다. 낡은 오디오 테이프에 대한 알 수 없는 이끌림은 더욱 강렬해졌다. 그녀는 잃어버린 테이프를 되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음을 알았다.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김민경은 폐가의 울음소리가 10년 전 사라진 동화 작가 정준영의 영혼이 보내는 절규임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30년 전 미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압수된 오디오 테이프를 되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경찰서에 찾아가 오디오 테이프가 자신의 개인 소유물이며 유물 복원 작업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고 냉정하게 돌려보냈다. 증거물은 절차에 따라 보관됩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딱딱한 경찰관의 목소리는 그녀의 귀에 더욱 차갑게 박혔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좌절했다. 시리에 빠진 채 경찰서를 나서던 지우는 복원 작업을 했던 박물관 동료 강태호 30대 중반, 전직 음향 전문가, 현재 박물관 기술팀 소속을 우연히 만났다. 태호는 키가 크고 안경 너머로 지적인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지윤의 비범한 청각 능력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그녀의 섬세한 유물 복원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태호는 지윤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지윤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많이 안 좋네요. 지윤은 망설이다가 태호에게 자신의 상황과 함께 낡은 오디오 테이프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진동과 다이아몬드 목걸이에서 들려온 희미한 소리의 잔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태호는 지윤의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을 느꼈다. 그는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지만 지윤의 이야기에 담긴 절박함과 그녀의 비범한 능력에 대한 막연한 확신이 있었다. 오디오 테이프요. 제가 가진 오래된 장비를 이용하면 낡은 테이프도 복원할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 안에 지윤 씨가 찾는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호는 자신이 가진 오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압수되었던 오디오 테이프와 똑같은 종류의 낡은 공테이프를 구해왔다. 그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복원 장비를 설치하고 지윤에게 테이프를 건넸다. 지윤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집어들었다. 차갑고 거친 플라스틱의 감촉이 그녀의 손에 닿는 순간 그녀의 사이코메트리 능력이 격렬하게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뛰어난 청각과 절대 음감은 테이프의 미세한 손상, 먼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희미한 소리의 파동까지 감지해냈다. 그녀는 테이프 속에서 어렴풋이 들려오는 사람들의 대화와 배경음을 듣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30년 전의 현장을 그대로 재현하는 듯 생생했다. 지윤은 태호에게 자신이 듣는 소리들을 자세히 묘사했다. 차가운 바람 소리가 들려요. 유리 깨지는 소리, 그리고 남자들의 거친 숨소리. 그녀는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희미한 잔상이 떠올랐다. 낡은 사무실, 엎질러진 커피,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한 남자의 형체. 이건 30년 전 한울예술재단 이사장 살인사건 현장의 소리예요. 지윤이 경악하며 말했다. 태호는 지윤이 묘사하는 소리들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자신의 복원 장비를 이용해 테이프를 재생하려 했지만 테이프가 너무 낡아 소리가 제대로 복원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윤의 능력은 그것을 뛰어넘었다. 그녀는 육안으로 볼 수 없고 기계로도 복원할 수 없는 소리에 미세한 파동과 잔상을 정확히 감지해내고 있었다. 지윤은 테이프 속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목소리 중 하나가 바로 한울 예술재단의 현 이사장 윤 회장 60대 후반, 존경받는 기업인이자 예술 후원자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절대 음감은 그의 목소리 톤, 억양, 그리고 특유의 발음 습관을 정확히 식별해냈다. 윤 회장은 겉으로는 존경받는 기업인이자 예술 후원자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차갑고 잔혹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테이프 속에서 윤 회장은 살해당한 이사장에게 재단 소유의 귀중한 예술품들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이사장이 거부하자 그를 살해하는 소리가 담겨 있었다. 충격적인 사실은 윤 회장이 이사장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아버지를 협박하여 그를 현장에 끌어들였고 아버지에게 살인죄를 덮어씌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그녀의 아버지가 범인이 아니며 오히려 윤 회장에게 이용당했음을 암시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살인 사건이 아니라 예술품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였던 것이다. 지윤과 태호가 낡은 오디오 테이프의 비밀을 파헤치는 동안 윤 회장 측근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윤 회장은 자신의 비서실장을 통해 경찰 내부와 언론에 압력을 가해 지윤과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했다. 폐품 주워다 온갖 소설을 쓰는 정신병자, 실종된 아이의 죽음을 이용해 유명세를 얻으려는 사기꾼이라는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언론은 윤 회장을 성공적인 사업가이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인물로 포장하며 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맹비난했다. 심지어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도 지윤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일부 이웃들은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고 심지어 노골적으로 그녀를 피하기도 했다. 지윤은 점차 주변 사람들에게서 고립되어 갔다.
그녀는 외로움과 싸워야 했다. 가장 큰 위협은 윤 회장이 자신의 막대한 재력을 이용해 경찰 수뇌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는 자신을 예술계의 큰 손으로 포장하며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경찰은 윤 회장의 압력에 굴복하여 30년 전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흐지부지하게 만들고 있었다. 지훈과 태호는 이 거대한 세력에 맞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 선 작은 돛담배 같았다. 그때 태호는 30년 전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증인이었던 옛 재단 경비원 70대 노인, 현재 치매를 앓고 있음, 이 요양원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 경비원은 30년 전 사건 당시 이사장의 살해 장면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지만 윤 회장의 협박으로 인해 침묵을 지켜왔다. 그는 현재 치매를 앓고 있지만 가끔씩 사건에 대한 단편적인 기억을 내뱉곤 했다. 윤 회장은 그가 진실을 말할까봐 두려워 그의 요양원에 사람을 보내 감시를 강화하고 있었다. 지훈과 태호는 경비원의 요양원으로 향했다. 요양원 복도는 퀴퀴한 양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정적이 흘렀다. 그들은 경비원의 병실 문을 열었다. 경비원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흐릿했지만 지훈은 그의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을 읽어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경비원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사이코메트리 능력이 다시 한번 작동했다. 그녀의 눈앞에 경비원의 과거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환영 속에서 경비원은 30년 전 그날 밤 재단 이사장실 문 밖에서 윤 회장과 이사장의 격렬한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그리고 이사장의 비명소리, 누군가 쓰러지는 소리, 그리고 윤 회장이 경비원을 향해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귓속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입 조심해. 내 가족들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지훈은 경악했다. 경비원은 윤 회장에게 협박당해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다. 경비원은 흐릿한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시계, 그 안에 모든 게.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말은 지훈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시계가 또 다른 단서라는 것을 직감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윤 회장의 수하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지훈과 태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윤 회장은 경비원을 감시하던 사람들이 지훈과 태호가 병실에 들어온 것을 보고 자신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지훈과 태호는 급히 병실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모든 출입구가 막혀 있었다. 윤 회장은 이들이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이들을 제거하려 하고 있었다. 이 거대한 세력에 맞서 지훈과 태호는 이제 벼랑 끝에 서게 되었다. 김민경은 폐가의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다. 이찬호의 하수인들이 병실 문을 봉쇄하고 그녀와 박서진을 향해 다가오는 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했다. 차가운 금속성의 총기 소리가 그녀의 귀를 날카롭게 찔렀다. 쾌쾌묵은 곰팡이 냄새와 함께 섬뜩한 긴장감이 폐가 복도를 감쌌다. 이찬호의 수하들은 가면을 쓴 채 섬뜩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잔혹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민경과 서진을 제거하려 한다는 것을 민경은 직감했다. 꼼짝마 내놈들이 감히 이찬호 회장님 심기를 건드려. 한 남자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한 남자는 민경의 손에 들린 낡은 돋보기를 향해 손을 뻗었다. 민경은 자신이 고립되었음을 절실히 느꼈다. 박서진은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들은 무장한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경찰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도착하더라도 이찬호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을 수도 있었다. 언론은 여전히 이찬호의 편에 서서 민경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갔고, 동네 주민들은 그녀를 피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녀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특별한 능력과 준영의 무고에 대한 믿음만을 믿을 수 있었다. 민경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이찬호 수하들의 움직임과 감정을 읽어내려 했다. 그녀의 귀에는 그들의 발소리, 거친 숨소리, 그리고 심지어 심장 박동 소리까지 들려왔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임무 완수와 흔적 재건에 대한 강박만이 가득했다. 그들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마치 민경과 서진을 벌레처럼 죽여버리려는 듯 잔혹했다. 민경은 그들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며 몸을 피했다. 그때 민경의 눈에 폐가 복도 끝에 걸려있는 낡은 시계가 들어왔다. 준영의 영혼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던 시계, 그 안에 모든 게 라는 말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민경은 그 시계가 단순한 시계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이 바로 10년 전 사건의 또 다른 단서임을. 서진 씨, 저기 시계. 민경이 나직이 말했다. 박서진은 민경의 시선을 따라 낡은 시계를 바라보았다. 그는 민경의 비범한 능력을 믿었기에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이찬호 수하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일부러 소리를 내며 그들을 유인했다. 이봐 너희들. 여기 있어. 서진은 자신에게 달려드는 수하들을 피해 폐가 복도를 가로질러 달아났다. 수하들은 서진을 쫓아갔다. 그 틈을 타 민경은 낡은 시계를 향해 달려갔다. 낡은 시계는 벽에 헐겁게 걸려 있었고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다. 시계 초침은 멈춰 있었고 유리는 깨져 있었다. 민경은 조심스럽게 시계를 벽에서 떼어냈다. 차갑고 거친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손에 닿는 순간 그녀의 능력이 최고조로 폭발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10년 전 그날 밤의 소리들이 더욱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준영의 비명소리, 가구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이찬호와 준영의 격렬한 대화 소리, 그리고 준영이 마지막으로 내뱉은 희미한 유언이 그녀의 귀에 박혔다. 내 유일한 그림, 결코 빼앗기지 못할 것이다. 준영은 자신의 소중한 그림이 이찬호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다. 그리고 준영이 이찬호에게 밀려 쓰러지는 순간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간 낡은 손목시계가 폐가 안에 구석에 박혀 멈춰버렸다. 시계는 준영의 마지막 숨결, 그의 마지막 감정, 그리고 그가 유일한 그림을 숨긴 장소를 암시하는 유일한 증거였다. 준영의 영혼은 그 시계 주위를 맴돌며 10년간 갇혀 있었던 것이다. 민경은 자신이 본 끔찍한 진실에 구토를 참았다. 낡은 시계 뒤편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흐릿했지만 민경의 능력은 그 글자를 명확히 읽어냈다. 지하실, 비밀 통로, 그리고 낡은 녹음기. 바로 그때 이찬호 수하들이 서진을 제압하고 다시 민경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민경의 손에 들린 시계를 보았고 그것이 중요한 단서임을 직감했다. 저 시계 저걸 빼서 민경은 시계를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녀는 시계를 절대로 빼앗길 수 없었다. 이것은 준영의 마지막 외침이자 1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시계를 움켜쥐고 폐가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녀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이찬호는 김민경과 박서진이 낡은 돋보기와 시계를 통해 사건의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영향력을 동원하여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10년 전 실종 사건을 영구 미제 사건으로 종결시키려 했다. 그는 경찰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공식 발표를 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경찰의 공식 발표는 24시간 이내로 예정되어 있었다. 민경과 서진에게는 그 시간 안에 이찬호의 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세상에 공개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만약 그들이 실패한다면 이찬호는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고 준영은 영원히 억울한 죽음과 누명 속에 갇히게 될 것이었다. 민경과 서진은 이찬호 수하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폐가를 벗어났다. 그들은 낡은 시계에 새겨진 단서, 지하실, 비밀 통로, 그리고 낡은 녹음기를 해독하기 위해 서둘렀다. 그들은 준영의 그림과 함께 그의 유물이 숨겨진 지하 비밀 통로가 폐가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들이 이 단서를 풀 수 있는 시간은 단 24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진실이 드러나기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이찬호는 이미 폐가 안으로 몸을 피한 상태였고 그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덮어씌울 생각이었다. 김민경은 낡은 폐공장 바닥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낡은 철제 상자는 여전히 그녀의 손에 단단히 쥐어 있었고 10년 묵은 비밀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멀리서 울려 퍼지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는 낡은 폐공장 전체를 감싸고 있던 정적과 공포를 갈랐다. 이찬호는 경악으로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경찰에게 제압당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광기와 원한이 서려 있었지만 이제는 무력감만이 지배하고 있었다. 김민경은 그를 바라보며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을 봉쇄했다. 한 고위 경찰관이 김민경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김민경을 살폈다. 김민경 씨 맞습니까? 괜찮으세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김민경은 긴장으로 목이 메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이 상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바닥 저곳에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철제 상자를 경찰관에게 건넸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준영 씨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이찬호의 죄에 대한 것. 경찰관은 상자를 받아들었지만 그의 눈에는 의심이 스쳤다. 어떻게 낡은 상자가 몇 년 전 사건의 비밀을 담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김민경의 눈에 담긴 확신과 이찬호가 체포되는 광경을 본 그는 일단 김민경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다. 박서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폐공장으로 뛰어내려왔다. 그는 김민경이 상처 입은 모습을 보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민경 씨, 괜찮아요. 정말 걱정했어요. 그는 급히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 상처를 살폈다. 괜찮아요. 서진 씨. 김민경은 힘없이 미소 지었다. 우리가 찾아냈어요. 진실을. 경찰은 즉시 철제 상자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상자 안에서는 녹슬고 낡은 준영의 작은 손목시계, 준영의 것으로 보이는 낡은 그림 조각, 그리고 가장 중요한 누렇게 바랜 서류 뭉치가 발견되었다. 그 안에는 이찬호의 대규모 마약 거래 및 기타 불법 사업에 대한 상세한 장부, 그리고 이찬호와 그의 하수인이 준영에게 불법적인 일에 대한 침묵을 강요한 협박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특히 낡은 녹음기를 통해 김민경이 들었던 이찬호의 음성과 비교 분석된 과거 음성 기록, 그리고 현장에서 체포,
당시 이찬호의 입을 통해 직접 밝혀진 그의 살인 고백까지. 이 모든 것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 문서들과 음성 파일은 김민경의 특별한 능력에 대한 진술과 그녀가 폐공장에서 보았던 것들과 함께 이찬호의 끔찍한 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다. 경찰이 상자를 열자 김민경은 폐공장 전체에 퍼지는 부드럽고 따뜻한 에너지를 느꼈다. 준영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 대신 그녀는 깊은 평온함, 안도감,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고통과 억울함에 갇히지 않은 준영의 영혼은 해방된 것이다. 그녀는 흐릿한 준영의 모습이 공중에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는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고 커다란 눈망울은 반짝였다. 그리고는 서서히 낡은 폐공장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새벽 햇살 속으로 사라졌다. 사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낡은 폐공장 밖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김민경을 미친 사람 취급하며 의심했지만 경찰이 발견된 증거들을 발표하고 이찬호가 연행되는 모습을 본 순간 그들의 의심은 경악으로 변했다. 웅성거림은 이내 환호성으로 그리고 감탄사로 터져나왔다. 한때 소외되고 오해받았던 김민경은 이제 영웅이 되었다. 김민경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박서진은 내내 그녀의 곁을 지키며 간호하고 격려했다. 병실에서 김민경은 폐공장에서 자신이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박서진은 놀라움과 깊은 연민으로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정말 믿을 수 없군요. 그가 말했다. 한 동화 작가가 그렇게 끔찍한 일을 겪었다니. 그리고 민경 씨, 당신만이 그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김민경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다. 저는 제 삶의 목적을 찾은 것 같아요. 서진 씨, 이 능력은 저주가 아니었어요. 선물이었죠. 갇혀있는 영혼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선물 말이에요. 이찬호 사건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때 성공하고 존경받던 사업가였던 이찬호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살인 준영 살해, 마약 거래, 증거 인멸 시도, 그리고 사법 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마땅한 형벌을 선고받았고 사회의 비난을 한몸에 받았다. 그의 모든 부당하게 축적된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금으로 사용되거나 사회 정의를 위한 기금으로 환원되었다. 그를 돕던 하수인 또한 체포되어 적절한 처벌을 받았다. 준영에 대한 진실은 명백히 밝혀졌다. 그는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이찬호에게 감금 및 폭행당한 후 살해당했으며 그 증거를 이찬호가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이 만천에 드러났다. 그의 영혼은 몇 년간의 고통과 억울함 끝에 비로소 평화를 찾았다. 그의 목소리는 멈췄지만 그 여운은 김민경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알 수 없는 울음소리에 시달리는 고독한 미술 복원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억울한 영혼에게 정의를 가져다 준 강하고 용감한 여자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더 이상 흑백 영화가 아니라 희망과 의미의 밝은 색채로 가득할 것이었다. 김민경은 병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깨는 아직 욱신거렸지만 마음속을 짓눌렀던 거대한 짐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찬호는 구속되었고 준영의 비극적인 진실은 10년 만에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다. 그녀의 특별한 능력은 더 이상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억울한 영혼의 목소리를 듣고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었다. 며칠 후 준영 실종 사건은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다. 낡은 폐공장 깊숙한 곳에 묻힌 비밀. 낡은 녹음기가 전한 영혼의 외침과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이찬호는 살인 준영 살해, 마약 거래, 증거 인멸 시도, 그리고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민경이 발견한 철제 상자 속 증거물들, 즉 준영의 손목시계, 이찬호의 불법 거래 장부, 그리고 숨겨진 녹음기에 담긴 음성 파일 등은 이찬호의 잔혹한 범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특히 민경의 영혼의 잔상과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 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이 밝혀지면서 대중의 관심이 폭발했다. 처음에는 그녀를 미친 사람 취급했던 대중은 이제 그녀를 진실을 밝혀낸 특별한 해결사로 추앙했다. 이찬호는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부당하게 축적된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사회 정의를 위한 기금으로 환원되었다. 이로써 10년 묵은 준영의 한은 비로소 풀렸고 정의는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빛을 보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민경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녀는 더 이상 마감에 쫓기는 고독한 미술 복원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기로 결심했다. 경찰청은 민경의 특별한 능력에 주목하여 그녀에게 미제 영혼 관련 사건 특별 자문위원 직책을 제안했다. 이는 공식적으로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녀가 경찰 수사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박서진 또한 민경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가장 신뢰하는 동료가 되었다. 그는 준영 사건 이후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독립연구가이자 미제 사건 전문가로서 더욱 활발히 활동하게 되었다.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억울한 이들을 위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특히 그는 피해 영혼 및 미제 사건 해결 전문가로 거듭났다. 그의 깊은 통찰력과 민경의 특별한 능력은 시너지를 발휘하여 많은 억울한 사연들의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했다. 그들은 함께 잃어버린 목소리 재단이라는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고 이 기금은 과거의 미제 사건들을 재조사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며 비슷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었다. 몇 달 후 민경은 사건의 잔상이 남아있는 낡은 아파트를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했다. 새 집은 이전에 어둡고 고독했던 공간과는 달리 햇살이 잘 드는 아늑한 곳이었다. 그녀의 방 한쪽 벽에는 그녀가 준영에게서 얻은 유일한 흔적인 준영이 남긴 낡은 손목시계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시계는 더 이상 슬퍼 보이지 않았다. 희미하게 빛나는 그것은 민경에게 평화와 안도감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밤마다 영혼의 울음소리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의 삶에는 진정한 평온이 찾아왔다. 어느 날 오후, 민경과 서진은 재단 사무실에서 함께 새로운 사건 파일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민경 씨, 서진이 말했다. 이 사건은 10년 전 발생한 실종 사건인데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가 오래된 폐공장이래요. 딱 민경 씨의 능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경은 파일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세상을 돕는 것에 보람을 느꼈다. 서진 씨, 민경이 나직이 말했다. 저는 한때 제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과거의 고통을 잊지 못하게 하는 끔찍한 흉터처럼요.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만졌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 능력이 나를, 그리고 준영 씨를 구원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능력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억울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지 기대돼요. 서진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민경 씨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준영 씨의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찬호 같은 자들이 활개치는 것을 막지 못했을 겁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그들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다. 준영이 살해당했던 그 낡은 폐공장은 이찬호의 소유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진실이 밝혀진 상징적인 장소로 남아 있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공포의 장소가 아니었다. 한때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그곳은 이제 치유와 희망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민경은 자신의 삶이 진정한 목적을 찾았음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고독한 미술 복원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는 탐정이었고 억울한 영혼들의 목소리였으며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삶은 준영의 잔혹한 비밀을 통해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것은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그녀를 더 강하고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녀의 손목 흉터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더 이상 아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겪어낸 모든 역경과 그 속에서 피어난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영광의 흔적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새로운 평온과 함께 그녀의 삶은 치유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깊었던 상처는 아물었다. 김민경의 아파트 베란다에는 이제 생기 넘치는 화분들이 만발했고 그녀의 낡은 책상 위에는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된 빛바랜 사진첩이 놓여 있었다. 이찬호의 손에 찢겨 너덜너덜해졌던 그 사진첩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김민경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단단함과 따뜻한 사랑으로 빛났다. 그녀는 자신과 준영, 그리고 이찬호 사건이 다른 억울한 이들에게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운동가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이찬호의 잔혹한 범죄와 준영 영혼의 용감한 증언을 바탕으로 침대 밑의 목소리, 10년의 침묵을 깬 영혼의 외침 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다. 책은 김민경이 잃어버린 진실을 찾아 고군분투했던 여정과 그 과정에서 겪었던 절망과 희망,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통해 모든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책은 수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사법 정의와 아동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박서진 탐정 또한 김민경의 든든한 조력자로 남았다. 그는 준영 사건 이후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독립연구가이자 미제 사건 전문가로서 더욱 활발히 활동하게 되었다.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억울한 이들을 위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특히 그는 피해 영혼 및 미제 사건 해결 전문가로 거듭났다. 그의 깊은 통찰력과 김민경의 특별한 능력은 시너지를 발휘하여 많은 억울한 사연들의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했다. 그들은 함께 잃어버린 목소리 재단이라는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고 이 기금은 과거의 미제 사건들을 재조사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며 비슷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었다. 1년 후
서울의 한 컨벤션 센터에서는 잃어버린 목소리 재단, 주최로 대규모 강연회 및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다. 행사장에는 준영 사건을 계기로 사법정의 실현에 관심을 갖게 된 많은 시민들과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강연회 개막식에서 김민경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림 없는 단단함과 따뜻한 사랑으로 빛났다. 그녀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삶은 흑백처럼 단조로웠고 제 능력은 그저 고통스러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폐공장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던 준영의 희미한 목소리는 저를 다시 살게 한 희망의 멜로디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결코 죽지 않으며 우리 모두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등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특히 말 못하는 존재들,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 그리고 우리 곁을 떠난 영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감정을 느끼고 기억하며 고통받고 행복해야 합니다. 김민경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녀는 무대 아래에서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박서진과 눈을 맞췄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준영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저 평온하고 따뜻한 메시지가 그녀의 마음을 감쌌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삶은 언제나 고통과 시련으로 가득할 수 있지만 사랑과 희망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녀의 어깨에 있는 희미한 흉터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더 이상 아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겪어낸 모든 역경과 그 속에서 피어난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영광의 흔적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새로운 평온과 함께 그녀의 삶은 치유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몇 년 후, 김민경은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영혼 대변인, 이자 옐로 미제 사건 전문 상담가로서 명성을 얻었고, 박서진과 함께 설립한 잃어버린 목소리 재단은 전국적인 규모로 성장했다. 그들은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억울하게 희생된 영혼들의 기억을 보존하고 그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했다. 김민경은 직접 재단센터에서 사람들과 교감하며 그들의 아픔을 듣고 위로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김민경은 준영의 영혼이 갇혀있던 그 낡은 폐공장 자리에 조성된 준영 추모 공간에서 방문객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방문객들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공간 중앙에 놓인 준영의 작은 명패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김민경은 방문객들에게 말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진실이 숨어 있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때로는 말 못하는 존재들의 눈빛 속에, 때로는 사라진 영혼들의 울음소리 속에 담겨 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준다면 세상은 더 따뜻하고 정의로운 곳이 될 거예요. 김민경은 박서진과 함께 추모 공간 마당을 거닐었다. 박서진은 김민경에게 작은 꽃다발을 건넸다. 민경 씨, 여기 새로 피어난 꽃이에요. 마치 우리 재단처럼 새로 시작하는 생명들 같죠. 김민경은 꽃다발을 받아들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옆에는 방문객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고 저 멀리 노을 지는 하늘은 아름다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찬호와의 어두웠던 인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의미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진정한 가족을 찾았고 자신의 능력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준영이 그녀에게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진실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김민경의 삶에 진정한 두 번째 봄을 가져다 준 희망의 멜로디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잃어버린 기억들이 밝혀질 때까지.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세상에는 아직 빛을 기다리는 수많은 억울한 이들과 말 못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그들에게는 절실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글을 공유하여 우리 사회의 따뜻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희망의 멜로디를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